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인물을 떠올리시게 되나요?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는 위기 시기에 나라를 구했던 이수인 장군, 그리고 아마 가장 최근에는 그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우리 여자 배구팀의 리더 김연경 선수.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인의 마음,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갑 속에서 영원히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 세종대왕이 우리 역사 속 가장 그 리더의 성격을 갖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세종대왕께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왕 세종이 왕에 오르는 과정은 상당히 극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태종의 뒤를 이은 왕의 자리는 그 적장자였던 양녕대군이 1404년에 세자의 자리에서 책봉이 되면서 태종의 뒤를 잇는 바로 이 후계자로 이미 지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종이 왕에 오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 양녕대군의 기행이라든가 또 이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바로 이 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그 11살의 나이에 그 세자로 책봉이 되었지만 그 세자 시절부터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학문에 소홀하고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 또 수업 시간에 빠지기 일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태종을 좀 걱정시켰달까요? 이 양녕이 정말 이 파행과 그야말로 이 문제점을 노출하는 이런 그 상황에 반대해서 바로 이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은 학문이면 학문, 품성이면 품성, 대인관계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적장자를 후계자로 삼고 세자 교육을 다 받은 상태에서 폐위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 태종이 나름대로의 그 논리를 개발을 해요. 그때 개발했던 논리가 택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신하들에게도 여러 사례 조사랄까요? 이런 것까지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 실록 기록을 보면 신하들 전체 회의를 소집해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바로 지금 이 양녕대군이 너무 이제 그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이 새로운 그 후계자 지명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때 이미 태종이 신하들에게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의중을 상당히 비추고 있었고, 신하들도 바로 그 회의에서 모두 이 충녕대군이 가장 후계자로 적합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내놓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을 취해서 결국에는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삼은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 장면이 아닐까. 1418년 6월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파격적으로 태종은 바로 이제 자신이 왕의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스스로 상왕으로 자리를 잡고 바로 이 충녕대군, 즉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하냐 하면, 혹시라도 왕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이 후계자 결정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양녕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자신의 생전에 이 충녕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는 것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제 태종은 상왕으로 있으면서도 세종을 상당히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이었던 시몬이라는 인물을 처형을 해요. 이 외척이 왕권을 위협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유에서였고, 대마도 정벌이 세종 때 추진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마도 정벌을 주도했던 인물도 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녕, 즉 세종, 너는 정말 그 안정되게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라, 이런 후원을 해준 왕이 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녕대군은 14년간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지금의 이
과천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내가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왕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런 정말 그 불만을 품고 등을 돌리면서 내가 다시는 서울에 돌아오나 봐라 하면서 양녕대군이 등을 돌린 동네라는 뜻으로 돌릴방 등배. 그래서 이 방배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양녕 다음이 두 번째가 효령인데 충령은 세 번째가 아니냐. 그런데 왜 효령대군은 결과적으로 이 태종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사실 여기에도 그 기록이 나와요. 이 태종이 효령대군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효령대군은 왕의 자질이 될 제목이 아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효령은 술을 너무 마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드는 것은 효령대군은 어떤 상황에도 그냥 빙긋이 웃기만 한다. 약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부분을 감점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효령대군은 결국 이 왕의 자질이 아니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이 효령대군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정말 불교에 심취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교에 올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불교와 관련된 경정 간행이라든가 이 원각사 같은 절을 짓는다거나 이런 곳에서는 항상 효령대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조선전기 불교를 좀 이렇게 중흥시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효령대군은 91세까지 장수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교 믿으면 채식하죠. 또 이 절은 높은 산에 많이 있죠. 운동 많이 하시죠. 부처님 믿으면 속 편하죠. 아마 이런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91세까지 장수하지 않았나. 세종대왕 왕 되셔가지고 정말 뼈 빠지게 일하시다가 54세 돌아가셨고 효령대군은 웰빙 생활하시면서 91세까지 장수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효령대군의 삶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와서 숙종 때 지금 동작구 상도동에 가면 지덕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요 사당은 바로 이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이었고 또 요것과 비슷한 형태로 효령대군을 모신 사당이 지금 서울의 지하철역 방배역 바로 옆에 청권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바로 이 능력 있는 동생 즉 세종을 위해 기꺼이 왕위를 양보했던 양녕대군 또 효령대군 이분들의 또 덕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태종의 이런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탄생했던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정말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그리고 이 K-팝과 드라마, 특히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이런 모습들은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자식의 훌륭한 성품과 능력을 알아보고 과감하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준 이 태종의 결단력,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결단력을 이어받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으로 보답한 세종대왕.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이러한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리더에게는 바라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좀 더 특별한 그런 덕목을 가졌습니다. 바로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는 더 좋은 세상, 그리고 더 많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갔던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세종대왕만이 가지셨던 이 또 다른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왕위에 오르셔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은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훈민정음 창제예요. 그리고 이 세종께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는 이런 배경에는 시대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세종은 항상 이 백성을 사랑하고 애민 정신을 하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실용 정신까지도 상당히 강조를 했고,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합작해서 나타난 작품이 바로 이 훈민정음이었다. 우리 훈민정음 창제서문 기억하시나요? 창제서문 보시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 처음 나와요.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문자가 다르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 자주정신이 있었고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문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민본사상 또는 애민정신.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창제서문에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쉽게 익혀가지고 편안하게 쓰게 한다.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아주 또 중요한 이유였다. 바로 실용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1443년 12월 창제되었다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 문자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이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과정을 거의 3년여 거쳐서 1446년 9월에 공식적으로 훈민정음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10월 9일. 그래서 우리 한글날은 훈민정음 창제일이 아니라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다. 세계 문자의 역사에서도 이처럼 창제 동기가 명백히 밝혀진 문자가 이건 없어요. 정말 대단한 문자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세종대왕께서 이 정보화 시대까지 예견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 문자 보낼 때 한글만큼 문자 보내기 좋은 글 잘 없지 않아요? 영어 한번 보내려면 이것도 피곤하죠. 이 한자 한번 보내보실래요? 한자 이거 글자 자체가 되게 복잡해서 문자 보내기 참 힘들어요. 용용자 아시죠? 용 한 마리 보내는 것도 피곤한데 용 네 마리까지 한 글자거든요. 이런 글자 한번 보내려면 시간도 많이 가고 아무래도 불편하죠. 보면 이 세종대왕께서는 지금의 이 정보화 시대, 이 글로벌 시대까지 정말 예견하신 이런 뛰어난 문자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훈민정음에 나타나는 자주민본 실용정신은 농업 분야에서는 농사직설이란 책의 간행으로 이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농사책이 있긴 있는데 주로 중국의 농상지표라든가 이런 책을 바탕으로 이게 보급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농사 지면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류가 많은 거예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종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상당히 창의적인데요. 똑같은 업종을 하는 가게가 있지만 훨씬 더 단골이 많은 그런 가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사 잘 짓는 사람들 전국에서 이걸 수배를 해서 관리들이 이 사람들 찾아가서 농사 짓는 방법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어떻게 거름을 주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간 이런 관리들이 그 농부들의 농사 경험을 책으로 정리를 해요. 이게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세종께서 직접 경복궁원에 일결의 땅을 경작을 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여기서 또 문제점이 나오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반포한 책이 농사직설이다. 의학 분야에서는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 또 간행이 되는데, 역시 기존까지는 주로 중국산 약재, 즉 당제라고 하는데요. 그때 중국산 약재를 당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제에 의한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일단 중국산 약재 구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 설사 구하더라도 우리 흔히 신토불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 체질에는 우리 약재가 맞는데 이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 때 전국의 또 의학 약학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들을 다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57개의 큰 항목, 요즘으로 치면 소아과, 외과, 안과,
뭐 치과 이런 식으로 나누고 결국 그 분류 방법을 제시하여서 최종적으로 반포한 책이 향약 집성법. 우리 땅에서 나는 약을 잘 모아서 처방법을 완성한 책이다라는 뜻이고요. 사실 우리 의학서 하면 허준이 쓴 동의보감만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 동의보감이 완성될 수 있었던데도 이 향약 집성방과 같은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분야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요. 일단 농업하고 이 시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해시계들을 많이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앙부일구가 가장 기본적인 해시계인데 우리 궁궐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해시계들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큰 약점이 뭐죠? 해시계의 바로 이제 밤이 되거나 또는 이 실내에서는 작동을 안 하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영실로 하여금 바로 이 해가 없이도 작동하는 시계를 만들라. 바로 이 장영실은 신분적으로는 아주 천민. 이 어머니가 부산 동래연의 관기였어요. 그래서 이 관청에서 기생들은 천민이었거든요. 그 아들도 당연히 천민이었고 이런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그 후원에 답을 하죠. 바로 이 자경루, 물시계입니다. 물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칠격 시계로. 그래서 이 자경루가 완성이 되면서 조선시대 표준시계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성과들은 결국 조선전기 바로 이 세종 때 자주적인 민족 문화가 완성되는 데 있어 아주 그 중요한 성과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리더라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새로운 그 과정에서 창조하고 또 뭔가 변화를 꾀하는 그런 리더십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세종대왕이 정말 발휘하셨던 그 창조와 변화의 리더십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그 세계사에 있어서도 이처럼 백성들에게 따뜻한 그런 왕이 있었을까요? 이 마음 따뜻한 리더의 끝판왕 세종대왕의 정말 이 따뜻하고 훈훈한 리더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세종 때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자주정신, 민본정신, 실용정신. 그리고 가장 그 궁극적인 키워드라면 결국에는 민생, 이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품격을 갖추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이런 것 보면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당시에 그 토지세법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세금 문제 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토지세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총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총 그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7만 4천여 명이 반대했던 요 상황이 도별 찬반 현황이 다 나와요. 경상도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충청도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런 방식으로. 정말 이런 그것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밀착한 이런 정책은 최종 판단은 백성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이런 그 세종의 신념이 실천으로 이어진 거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것도 한 10년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완전히 세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종이 또 인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업적을 쌓게 되는데요. 당시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또 현장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출산 휴가를 바로 이제 부여를 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결과적으로 이 임신한 여성들은 총 100일의 휴가 또 이 남편에게까지 육아휴직 30일을 부여하는 이런 모습이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훗날 성종 때 완성되는 경국대전에 보면은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총 80일 그리고 남편에게는 육아휴직 15일
그리고 우리 지금 또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3심제잖아요. 이런 3심제가 처음으로 이제 확정된 데가 바로 또 세종 때였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또 이 보급이 되게 중요하다.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훈민정음 즉 한글을 이해하려면 세종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노래로 이것을 한번 보급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용비어천가예요.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의 1장이 해동육령이 나르샤 일마다 천보이시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용비어천가예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냥 책에 써서 이렇게 보게 했을 때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지만 노래로 그 핵심 부분을 강조를 하면 쏙쏙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는 그림으로 충신, 효자, 연려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걸 또 널리 보급함으로써 또 유교윤리 이념을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요즘 또 우리 뭐 국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안내 같은 거 할 때 요 만화로 또는 뭐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만화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면모의 또 시작을 또 보이신 분이다. 이런 민생 부분만이 아니라 이 국방 분야에서도 세종이 상당히 중요한 그 성과를 이루게 되는데요. 세종 때 바로 이 이종무를 시켜 대마도 정벌에 나서서 이 완전히 그 왜구를 평정을 했고, 또 이제 지금의 우리 국경선, 지금 북한까지 포함하는 이런 한반도의 국경선이 확정되는 게 세종 때예요. 김종서로 하여금 바로 지금의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설치해서 바로 이 지역을 확보를 하고, 또 최윤덕을 시켜서는 평안도 지역에 사군을 설치해서 이때 요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의 땅으로 확보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인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 이곳으로 이주시켜요.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해도 이곳에 백성들이 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께서는 적극적으로 주로 삼남 지역의 백성들에게 많은 그 혜택을 주면서까지 이곳에 정착해 살게 하면서 오늘날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그런 국경선을 확정시킨 이런 그 업적도 정말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세종의 민본 정신은 단순히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넘어서서 이 조선이라는 그 커다랗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바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도 세종대왕만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이 결국은 그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팀이 또다시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 양궁이 세계 양궁계의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최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혹독하고 과학적인 훈련도 있었지만 수상 경력이나 나이로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실력으로만 대표팀을 뽑은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백 년 전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인재등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종시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인재등용이었습니다. 이 세종시대 하면 우리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뭐 과학자 장현실, 음악가 박연, 국방 분야의 김용서와 최윤덕, 그리고 이 명제상만 해도 황희, 허조, 맹사성, 이렇게 다양한 인재들이 분야별로 결국 출연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들을 그 발탁하는 리더. 그래서 이 세종은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또 돋보이는 것은 이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였다라는 거죠. 장현실과 같은 사람은 사실 신분적으로는 천민이었는데 그 능력만을 보고 발탁하였고, 황희와 같은 인물은 한때는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과정을 사실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이 적장자 개성이라는 원칙을 상당히 지키자라고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황희가 바로 이 세종의 즉위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를 갔는데, 이 세종이 그 다음에 왕이 오르잖아요. 그런 황희에게 또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한때는 나에게 반대를 했던 인물이지만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은 발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세종께서는 인재를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등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집현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집현전이라는 기관은 사실은 세종이 즉위하기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국가기관으로 승격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나타낸 것은 세종시대이기 때문에 1420년을 집현전 설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 2020년은 집현전이 설치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해서 많은 그런 또 기념적인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주와 행실이 뛰어났던 젊은 인재들을 집현전에 등용을 해서 그야말로 이 최고의 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 학자들을 키워나갔고, 또 이 집현전에서 배출된 학자들은 그야말로 이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학자, 그리고 이 집현전이라는 기관 자체는 학문과 문화활동을 완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에는 모두 이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그런 능력 있는 인재들을 발탁을 했는데, 집현전을 거쳐갔던 학자들의 명단을 정리한 국조박목의 기록을 보니까 총 96명 중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5등 안에 든 사람이 바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몇 명이었다. 우리 세종시대 같은 경우는 식년시 문과시험 같은 경우는 3년에 33명 뽑아요. 그러니까 1년에 11명밖에 뽑지 않는 그런 그 어려운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을 관광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과거 시험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우리 소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너무 쉽게 장원급제하거든요. 그렇게 공부해갖고는 장원급제는커녕 과거 시험 합격도 정말 어렵다. 소설이니까 가능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집현전에 근무하는 학자들은 훈훈한 이런 미담도 있어요. 이 세종이 집현전에서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곳을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겨울날 밤에 집현전 일대에 불빛이 들어와서 들어가 보니까 신숙주가 깜빡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죠? 왕께서 그때 만약에 막 깨워가지고 야 여기 독서실이냐고 너희 집에 가서 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질책을 했다면 소문 쫙 퍼집니다. 그죠? 뭐 야 우리가 이렇게 뭐 죽으라고 뭐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들도 떠돌았을 건데 세종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이 신숙주에게 왕이 입고 있던 홀룡포, 용포를 덮어주었다. 그래서 뭐 일설에는 이후부터 신숙주는 계속 뭐 밤샘에서 훌륭한 학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집현전 학자들에 대한 세종의 이런 뭐 신숙주 일화에서 보듯이 상당한 그 정말 후원이 있었지만은 이들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현전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이 승진이 잘 안 되고 장기 근속자가 많아요. 정창손 22년, 최만리 18년, 뭐 박평년 15년.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아무리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일해도 뭐 승진 잘 되고 이러면 조금은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이러니까 세종이 이들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아주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사가독서제라고 하는데요. 임금이 하사하는 휴가란 뜻이고, 이 집현전은 없어졌지만 요 사가독서의 전통은 이어져서 성종 때 지금의 용산 쪽에 독서당이 만들어져요. 남쪽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뜻으로 남호 독서당이라고 부르다가 중종 때에 가서는 지금의 서울의 금호동, 옥수동, 산자락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곳은 동쪽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뜻으로 동호 독서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호 독서당에서 모인 그 동기들, 학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뭐 놀러도 가고 뭐 우위도 다지고 막 이런 뭐 모임 같은 것도 해요. 어떻게 보면 독서당은 지금 우리 뭐 이 공무원, 뭐 연수원, 또 뭐 기업 같은 데도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것에 또 시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독서당을 거쳐갔던 학자들이 정말 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뭐 율곡이 선생, 뭐 유성룡, 또 태계이양 선생, 뭐 정철, 이런 분들이 이제 다녀가셨고, 그리고 율곡이 선생 같은 경우는 동호독서당에서 바로 이제 휴가 줘서 이제 뭐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대로 하라 그럴 때도 바로 이곳에서 책을 쓴 거예요. 정치의 핵심 사항을 잘 그 문답식으로 정리해서 당시 왕인 선조에게 올린 거죠. 동호독서당에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책 해서 이에 동호문답. 결과적으로 뭐 이 세종 때 사가독서의 전통이 또 이런 성과로 이어진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결국 수많은 인재 위에서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뭐 혼자서 물건도 만들고 영업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만능적인 모습보다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하고 또 이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리더의 품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리더는 외롭기도 합니다. 마음이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을 한 가지 목표로 이끌고 가려면 앞에서는 내내 해도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종이 이런 그 고난 말고도 개인사나 가정사가 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극복해낸 각종 또 시련들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태종이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에게는 사돈이 되는 시몬이라는 인물을 처형을 합니다. 이 사이가 왕이 된 것을 믿고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시몬의 처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몬의 부인, 즉 세종의 장모는 관노비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위인 세종의 입장에서는 이 장모가 관노비가 된 그런 현실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그 왕비 입장, 그 소나무 심씨라는 분인데요. 그 자신이 왕비가 된 순간 아버지가 처형되고 어머니가 노비가 된 이런 현실을 또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인 세종의 마음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종께서는 이 소나무 심씨하고 사이에서는 금술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남이녀를 두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3명의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맏딸 정소공주, 5째 광평대군, 7째 평원대군까지. 우리 자식 1명을 앞세우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3명이나 앞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사랑했던 왕비 소나무도 1446년, 즉 세종보다 4년 전에, 세종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세종대왕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가족사의 아픔 속에서 세종께서는 또 재혼도 하지 않으세요. 보통 조선 왕들은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시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계비도 드리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이제 계셨다라는 거, 이것도 좀 왕비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 세종이 적장자 문종을 두었는데, 문종도 정말 아버지 세종을 쏙 빼닮아가지고 정말 학문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 매우 능력이 있는 그런 적장자, 후계자였는데, 요 세종께서 좀 며느리 욕심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이 주도해서 첫 번째 세자빈 휘빈김씨를 맞이했는데, 이 휘빈김씨를 문종이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자신을 멀리하니까 휘빈김씨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민간에서 이렇게 좀 들어서 이것을 진짜 실천을 하려고 했어요. 문종이 사랑하는 여자, 이때 뭐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효동이나 덕금. 그 여자의 신발을 태워서 그 재를 문종에게 먹이거나, 또는 뱀이 암수가 교접을 할 때 흘린 정액을 이제 묻히면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이런 민간의 비법 또는 이런 요즘 같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듣고 그대로 이 효동과 덕금이라는 문종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신발을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발각이 되어서 쫓겨나요. 두 번째 세자빈 간택할 때는 세종이 더 신경을 쓰는데 이때는 좀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세자빈 간택할 때 가문이나 부덕, 여성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위에 용모를 좀 잘 신경 써서 보고 뽑아라. 요즘 같으면 좀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용모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세자빈으로 발탁된 사람이 순빈봉씨였는데 용모는 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녀였어요. 일단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 세자빈 방에 술병이 그득했고 술만 마셔서 취하면 궁녀들 굿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행동. 거기다가 또 이 상상 임신까지 해가지고 이 사실 세자빈의 주임무는 원자를 낳는 건데 아들을 계속 못 낳으니까 가짜로 임신했다. 이게 또 발각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급기야 동성애에 빠져요. 여종을 이뻐해가지고 이 여종을 계속 침소에 들게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밝혀지고 이 조선왕실의 입장에서는 이 소위 이 동성애 며느리 이거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순빈봉씨가 패출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자빈 간택할 때는 요 세자도 후궁을 드릴 수 있어요. 세자의 후궁 중에서 승진을 시키자. 요즘 표현을 하면 약간 인턴 중에서 미리 이렇게 좀 경력 있는 사람 중에 신발도 안 태우고 좀 술도 덜 마시고 동성애자 아닌 그렇게 해서 내부 승진에 의해서 발탁된 세자빈이 바로 요 나중에 단종을 낳게 되는 이 나중에는 왕비로 추존되는데요. 현도강후 권씨예요. 근데 세자빈의 신분에서 단종 출산하다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해요. 그래서 우리 문종 같은 경우는 또 조선왕 중에 유일하게 왕이 되었을 때 왕비가 없었던 분이에요. 또 이 문종은 바로 이 현조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또 왕비를 또 드릴 수가 없었던 게 이때는 또 세종의 삼면상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문종의 사인으로 결정적이었던 게 이 세종의 삼면상에 너무 효심을 다하다 보니까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몸이 바싹여이시고 온몸이 파리해지셨다. 결국 이 삼면상 후유증이 또 이 문종의 좀 그 죽음을 재촉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종을 개인적으로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각종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 질환 관련 기사가 모두 50여 건 이상 등장하고 두통과 이질, 풍병과 종기, 그리고 안질과 소갈증 이런 기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종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 당뇨였어요. 그래서 43살 때의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이 투병 일지 같은 게 기록으로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등에 부종, 종기로 아픈 적이 오래다. 아플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 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또 소갈증이 있은지 열서너 해가 되었다. 당뇨고죠, 소갈증. 그래서 이제 요때가 43살이니까 30대 초에 이미 당뇨가 시작이 되었고 임질을 앓아 오래 정사를 보지 못했다. 임질은 요 지금 방광염 쪽에 이제 질환으로 보고 있고요. 왼쪽 눈이 아파 그 안막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지를 알겠지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으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김에 나이 세로함이 심하다. 여러 이제 질병이 정말 계속되는 데 대해서 그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장면인데 왜 이렇게 세종이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셨을까요? 가장 큰 것은 과로예요.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다 점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운동 같은 거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되는 게 이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세종께서는 정말 고기 많이 하셨어요. 육식이 아니면 술알을 드시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이 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신하의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이 더 많다는 이유로 세종대왕께서 이 담당자를 크게 질책하는 이 세종대왕이 의외로 이 고기에는 상당히 집착을 하는 이런 측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 육식 위주의 식단도 이 세종의 비만을 초래한 것이 아닐까. 실제 실록 기록에 보면 세종대왕 상당히 좀 뚱뚱하셨어요. 그리고 운동 못하죠. 이게 결국 당뇨를 가져왔고 또 이 당뇨
합병증의 대표적인 사례가 망막손상. 그래서 이 망막손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그 리더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 바로 이 나라의 그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더 좋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로서 내가 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어떤 의지와 또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이 세종시대를 만든 세종이라는 리더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존경의 뜻을 표하고 있고 우리의 또 자랑스러운 또 리더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